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으로 이름은 김하나예요. 왜 옛말에 지독한 연애 후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 주위에서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똥차 가면 벤츠 오는 거야. 슬퍼할 거 없어. 그땐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군가가 오고 더 좋은 사람일 거라는 희망적인 말, 위로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신입보다 경력직을 뽑는 이유라고 할까요? 한번 고된 시련을 겪고 나니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똥차인지 벤츠인지 구분하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결혼도 잘한다는데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었다니깐요. 물론 이제는 웃는 거야 라는 엄정화님의 어느 노래 가사처럼 웃는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 출발선에 섰는데요. 거기까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질 줄 몰랐기에 진짜 똥차도 이런 똥차가 없다 싶었네요. 저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부터 좀 독립적인 성향이었어요. 순종적인 오빠와 다르게 아빠한테 맞으면서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격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미련하게 맞고 있지 말고 아빠가 화나서 말하면 네 라고 말 좀 해. 왜? 안 할 건데? 안 해도 한다고 하면 그 순간 넘길 수 있잖아. 너 때문에 아주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는 기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대단한 걸 안 한다고 하셨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는 되게 사소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 아니 아빠 입장에선 기초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으니 저에게 요구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꼭 합당한 건 아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요. 제 딴엔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한다고 말하면 아빠는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매를 드셨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 엄마가 늘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알았다고 답하면 그때 넘어가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으면 그때도 알았다고 대답만 해? 난 아예 할 생각이 없는데? 하지만 아빠 생각만큼 제 생각도 완강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뭘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아빠나 저나 똑같은 성품으로 서로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 싸움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은 사소한 것도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지만요. 여하튼 그런 제 성격과 반대로 오빠는 순종적이었어요. 아빠나 엄마가 말하면 네 하는 성격으로 해드리고 마는 게 오히려 더 속 시원하고 잔소리 덜 듣는다고 생각한 케이스죠. 지금은 나이 먹고 둘 다 어느 정도 중화돼서 오빠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저도 참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부모님이 클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아빠와 투닥거리는 일들이 많았어도 아빠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도 아빠를 따라 시골을 자주 내려갔죠. 그게 저에겐 여행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시골 가는데 갈 거지? 이번 주? 나 친구랑 약속 있는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아니면 미루고 같이 가면 안 돼? 왜?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면 되지. 너 안 가면 네 아빠 휴게소 안 들린단 말이야. 성인이 된 후에도 저는 계속 부모님을 따라 시골을 다녔는데 그땐 엄마가 원하시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정말 대단하신 게 거의 30분마다 마주하는 휴게소를 저는 다 들리는 걸 좋아했고 아빠는 단 한 번도 싫다, 안 된다, 이번엔 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매 휴게소마다 들러서 음료수 사 먹고 맥반석 오징어나 버터 감자구이 같은 간식들을 먹다 보면 먼 길도 금세 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빠는 3시간이면 갈 거리 휴게소를 다 들리고 가니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더 추가되었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저는 뒤끝이 없는 편이었어요. 물론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의견이 달라 화를 내며 싸울 순 있어도 그 외의 성격이 맞다면 서로 잘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참고로 오빠는 어땠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렇게 순종적이던 오빠는 사춘기 무렵부터 시골을 따라가지 않았고 부모님도 굳이 같이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맛집 찾아다니거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건 오히려 저였네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어떻게든 지지고 볶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무렵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강한 제 성격과 다르게 온순했던 성격으로 제 이야기를 많이 받아줘서 그랬는지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내가 잘할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어? 이젠 내가 더 많이 줄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나 이제 정말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다 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 다음 사람 만나면 그때 잘해줘. 잘 지내. 그때 알았어요. 사람에 따라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받아서 속으로 삭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았던 전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제 의견을 따라준다는 이유로 제 마음대로 했던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게 버거웠던 거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할 땐 그 모든 힘듦을 견뎠는데 어느 순간 그게 힘들어지면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케이스요. 그 사람이 딱 그랬던 경우였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그 친구를 찾아가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할까 싶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나간 기회로 마음 상하지 말자.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제가 똥차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전 집 근처 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막연하게 그러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실천으로 옮기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니면 또 못하겠지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제 마음도 차츰 자존감을 채워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봉사하러 갔으면서 봉사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가지며 뒤풀이하는 게 그때 제 기억으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하나 씨하고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네요. 친해지지 마세요. 굳이 그럴 거 뭐 있어요. 첫 봉사활동을 나가고 뒤풀이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뭔가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히히덕거리는 게 제가 생각했던 봉사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 말 자체도 좋게 나가지 않았겠죠. 그런 저에게 저보다 5살 많은 금 봉사 모임 회장이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길래 저도 똑같이 말했죠. 그게 첫 뒤풀이 자리다 보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은 나가기로 마음먹었기에 뒤풀이만 가지 않은 채 묵묵히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고는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그도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가까운 위치를 찾다 보니 여기 오게 되었다고 말했죠. 지난달 쓰레기 분리수거 같이 했던 분 맞죠? 네? 아, 안녕하세요. 매달 역에서 만나 인원수를 체크하고 보육원으로 이동하는데 조금 늦게 온 남편이 맨 뒤에 따라가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자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동갑내기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 성격과 다르게 사교적이었던 전 남편은 뒤풀이 모임도 활발하게 하고 사람들과 안면도 터가면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1년 넘게 조용히 다니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들어왔지만
매달 아는 얼굴이 늘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더니 청소팀장을 맡게 될 정도로 사교력은 대단한 것 같았고요. 제가 처음 배정받은 곳이 청소다 보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하나 씨가 부팀장으로 도와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물귀신 작전인지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정된 듯 팀장 발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거론했어요. 다들 무슨 소리인지 우왕좌왕 하는데 눈치 빠른 다른 팀 팀장들이 자신들도 그럼 부팀장 뽑아달라며 임원을 더 늘리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생각지도 못하게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색안경을 끼고 접했던 술자리도 사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친해진 후에 알게 되었죠. 하나 너처럼 딱 봉사만 보고 꾸준히 오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사람끼리 친해야 그 맛에 나오고 또 힘들어도 다른 일도 더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때 아차 싶었어요. 너무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던 건데 나름 운영 방식이 있구나 싶으면서 서서히 모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게 되었죠. 한편으론 남편과 모임 외에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 집 근처가 보육원이었는데 남편 회사 근처가 그 동네라 퇴근 후 저녁 같이 먹자는 둥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강한 성격인데 사교성도 좋고 전 남자친구와 다르게 싸울 때 자기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다 보니 불같이 싸우긴 해도 서로 맞춰가기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했을 때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워낙 사교성도 좋고 외모도 반반해서 분명 여자 보고 왔다는 이미지로 사귄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말했었거든요. 물론 그럴 의도가 없었던 있었던 젊은 남녀가 모임에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겠지만 뒷말 오가는 거 싫으니 무언가 확실해지면 말하겠다고 한 게 결국 결혼 발표였던 거죠. 뭐? 둘이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아 싸우더니 정든 거야? 와, 대박. 너는 하나가 좋은 여자인 거 어떻게 알았어?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그중 가장 듣기 좋았던 건 저와 친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던 회장이 제 칭찬을 했던 점이었어요. 알고 보니 책임감도 있고 위트 있고 사람도 잘 챙길 줄 안다고요. 그제서야 초반에 서로 엇나갔던 말들을 사과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네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까지 진행되는 건 무난했어요. 남편 회사가 서울이고 시댁이 경기도 끝쪽에 있어서 회사에서 30분 거리 되는 곳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고향에서 지내시길 원했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 생활을 해야 하니까 가까이 살 필요도 없이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신혼여행 어디로 간다고? 저희 푸켓 가기로 했어요. 푸켓이면 동남아 쪽? 네, 아마 그럴걸요. 왜요? 아니, 그러면 괜히 쓰지도 않은 거 이상한 거 사오지 말고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만 사와. 그래야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라도 편하지?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막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배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네? 받아쳤고 남편은 친구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들은 것 같았죠. 아니 큰애 결혼했을 때 아버지 차라고 시계 사는데 차지도 않았거든. 괜히 신경 쓴다고 샀는데 필요 없으면 안 하니까 필요한 거 해오라는 거지. 아, 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웃으며 네라고 대답하고 차는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투닥거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아까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뭐, 잘 다녀오라고? 아니, 백화점에서 가방 사오래. 사오면 되지. 그게 왜? 백화점에서 가방 사면 그게 얼만데. 우리 형편 넉넉하지 않은 거 어머니 모르셔? 그러자 남편은 백화점 가방이 다 비싼 거냐며 어이없어 했고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백화점이라고 장소를 특정 지은 거 보면 적어도 준 명품 가방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어요. 남편은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당신 엄마는 아닌 줄
아는 착각을 시전했죠. 그래, 너 니네 엄마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러면 네가 책임져.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며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좋은 가방 사드리면 또 어떠냐고 말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날 싸움이었지만 신혼여행의 시작이라 거기서 마무리하고 결국 준 명품 가방으로 작은 걸로 사다 드렸죠. 핸드폰이랑 화장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크기인데 30만 원 정도 했어요. 사실 저는 명품의 명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가방은 작아도 드는 걸 귀찮아해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제가 3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였죠. 그래도 시댁이니까요. 예쁘긴 예쁜데 너무 작은 거 아니니?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지만 가방을 받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신 좋은 거 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이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싶었거든요. 남편은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 눈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으니 민망했는지 큰 가방은 잘 안 들고 다니게 된다는 둥 저는 3만 원짜리 가방도 안 사는데 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썼다는 둥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 제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대판했는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 양가에 얼마를 드려야 할지 선물로는 뭘 사가야 할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제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하잖아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전세자금도 갚고 이자도 있고 결혼하면서 둘 다 보험을 싹 다 정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식용이나 식비, 공과금 등등 생각보다 나가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둘 다 부모님과 지냈기에 온전히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획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래도 양가의 명절이니까 20만